인문숲에 모모가 찾아왔습니다. 시간과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모모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 수필가 박가와 씨를 모시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 모모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바로 이 책입니다. 미하엘 엔더의 모모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선생님의 원픽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읽자마자 저희의 원픽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독성도 좋고 저도 하룻밤 만에 다 읽었거든요. 네, 맞아요. 책을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맞아요. 어떻게 네. 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자가 미하엘 엔데라는 사람이에요. 네네.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미하엘 엔드는 독일의 아동문학가입니다. 이 미하엘 엔드의 아버지는요, 초현실주의자 화가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어머니도 또 화가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예술적이었겠네요. 네, 그 DNA가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명한 화가잖아요. 네네. 굉장히 그 그림 자체가 네. 좀 몽환적이고 네.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죠. 그래서 네. 그 아들로 태어난 엔데 역시 이렇게 다방면으로 어떤 예술적 기질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호기심도 많았고 네. 그래서 아마 아버지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엔데가 보니까 연극 배우도 했더라고요. 네.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정전이 되고, 이 미넨에서 이 엔데는 드라마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극 배우 활동도 하고, 연극 기획, 그리고 연극 연출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 모모 책을 읽으면서 미하엘 엔데를 이미지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어머. 텁술한 수염에 좀 사람이 티나고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좋은데 작가도 좋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연극 배우와 연극 연출, 연극 기획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1960년도에 이제 책을 한 권 내놓습니다. 기관차 대여행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이 독일 아동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다 1973년 드디어 이 모모를 발간하게 되죠. 네. 이 모모는 또 부제가 되게 길어요. 뭐죠? 모모라는 제목이 있고 부제는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의 이상한 이야기라는 부제목을 달았어요. 기네요. 네. 근데 부제목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인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네, 대충 뭐 할지가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언제 세상을 떠났죠? 이분은 쭉 작품 활동을 하시긴 했는데요. 다작은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1995년에 아쉽게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책이 1970년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성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지금 읽어도. 맞아요. 네. 지금 바로 우리에게 모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세상에나 그때 1973년에 발간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생활을 보는 듯이 이렇게 적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970년대에 보면 고성장 시대죠. 고도시화? 네, 팽창사회.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는 어떤 전 세계가 전쟁으로 황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재건과 부활의 시대였다면 1970년은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고속 성장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큰 공장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이 되죠. 울산에서는 낯설지 않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네.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 공장에 출근을 하면 사람들은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네.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인간 소외 아닌가요? 예, 인간 소의 어떤 소통의 부재. 예, 왜냐면 그 컨베이어 벨트 거기에 내가 혹시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공정 자체가 마비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찰리 제플린의 모던 타임즈 보셨나요? 네, 다행히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찰리 제플린이 그 공정에서는 나사를 조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나사를 조우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단추만 봐도. 네, 단추만 봐도 나사를 조이고 심지어 사람 코까지 이렇게 네. 나사로 조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그때 1970년대에 가서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일하는 인간은 기계인가?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인간성이 좀 상실되었다고 보고요. 네. 그때 이제 큰 공장이 많이 지어짐으로 해서 자연 파괴 문제, 그리고 이런 인간성 상실 문제, 그래서 미하엘 엔드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자 이 책을 적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 철학가이죠. 데이비드 로이와 린다 굿휴는 이 모모 책을 20세기에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분 요약 시간입니다. 이 배경은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는 큰 도시들이 번성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과 경기장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원형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흘러 큰 도시들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에 원형 극장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고수머리에 큰 남자 자켓을 입고 맨발인 8살쯤 보이는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모는 고아원을 거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형 극장 안의 작은 공간에 모모의 방을 꾸며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모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모모의 가구를 만들어주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모에게 덮을 이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유행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모모에게 가봐. 자, 모모에게 가면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모모는 그냥 가슴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갑자기 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저축은행에서 나온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모모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을에 이 같은 포스트를 겁니다. 시간 절약, 나날이 윤택해지는 삶. 시간을 아끼면 미래가 보인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법. 시간을 아껴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도 나누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같이 놀지도 않습니다. 그때 언제나 없는 거리에 언제나 없는 집에 사는 호라 박사가 단 30분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북 카시오페아를 모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모를 호라 박사 집에 데리고 와서 진정한 시간의 의미를 가르쳐주죠. 그렇게 알게 된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모모는 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색 신사에게 도둑맞은 시간을 돌려준다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공간이 오래된 원형 극장이에요. 이 원형 극장이라는 이미지, 공간이 주는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 예, 이런 원형 극장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 책에서도 앞부분에 원형 경기장, 네. 원형 극장 그리고
광장 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세 곳의 공통점은 열린 공간이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리스 비극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비극이 상영된 그 공간이 극장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때 이 비극이 상영될 때 관객들의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마치 그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이입이 돼서 도취가 된 상태에서 다 같이 즐겼다라는 이제 전언이 있거든요. 네. 여기 모모 책에 나오는 원형 극장도 그 뚜껑이 없는 예, 탁 트인 열린 공간이었는데요. 네. 그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몰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감동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우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내 일상생활보다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묘한 느낌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도취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자연 속의 어떤 바람이나 자연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촉감, 햇빛 이런 것들이 어떤 공감을 느끼게 하는 공감의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원형 극장이 이제 열린 공간이라면 이제 반대되는 공간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밀실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현대적인 공간은 밀실 공간이라고 볼 수 네네.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열린 공간, 초원, 광장 이런 곳에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구획을 만들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밀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공간, 나의 것. 그래서 물론 그 밀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나의 역량을 키우는 곳이 되기도 하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다 자기가 또 그곳에 채우고 네. 남들보다 더 많이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코로나19나 그리고 최근 들어 홍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구 오염 이런 지구 환경 문제도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기심, 욕심 그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으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 지점까지. 그죠? 네, 선생님은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앞으로의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면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공동체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죠. 다 같이. 네,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주인공이 모모예요. 아주 예쁜 아이인데, 근데 이 모모라는 아이의 행색이 만일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난다. 이랬을 때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그 모모가 살 공간에 무엇을 가져다 주고 모모의 얘기를 듣고 모모에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가슴 아프겠죠. 그런 애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의 가정사, 집안일 이렇게 치부하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그런 행색으로 나타났다면 바로 전화기.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학대받은 아이의 정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심지어 맨발이에요. 그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뉴스로 봤던 그 아이도 네. 슬리퍼를 신고 한쪽 슬리퍼만 신고 뛰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바로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1577-1391로 전화를 해서 예, 어느 시설에 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모모라는 아이를 상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모는 보육원을 거부해요. 네네, 그죠? 맞아요. 그 도시가 이제 거대해지고 도시의 화가 전개될수록 우리는 이제 이 사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모모는 시스템을 거부하는 시스템 외부의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 책에서도 모모는 과거에서 어느 순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고아원의 느낌하고 현재의 어떤 우리가 이런 공동시설 이런 거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970년대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산업화가 굉장히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철저한 분업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조직 시스템 그리고 어떤 보호처의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어떤 분할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고 부모가 없는 아이 혹은 너무 가난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함께 모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고아원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는 거기에 일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공익 광고를 봤단 말이에요. 네. 인기리에 발명됐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거기에서 우주라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나와서 큰 길에 딱 들었으면 그때부터 보호자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하는 운전자, 보행하는 보행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그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공익 광고입니다. 그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버려진 아이 혹은 소외된 그런 시설이 아닌 공동 육아체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공동체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밌었던 장면이 모모한테 나이를 물으니까 100살? 네네, 맞아요. 그 다음 물으니까 또 102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네네. 예, 굉장히 그 부분이 재밌게 익혀졌습니다. 네네. 또 이제 모모를 읽다 보니까 우리의 심청이가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심청이, 네. 예. 늘 가슴이 짠합니다, 심청이는. 선생님하고 아까 이제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심청이를 먹여 살린 것도 공동체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모모를 먹여 살리는 것도 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모모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모모로부터 공동체가 받는 수익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얘기를 들어주는. 네, 맞아요. 이 모습이 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모는 그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공감의 물질이 아닐까. 물질 해서 좀 이상한데요. 우리 신경세포라는 거 아시죠? 이과시니까 뉴런. 네. 네네. 뉴런과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떤 자극을 전달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근육에 연결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이렇게 약간의 공간이 생기죠. 그게 시냅스라고 하고 거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 콜린이 분비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극이 오면 더 빨리 점핑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분비하고 그리고 우리 어떤 살아있는 생체를 얽힌, 설킨, 연결해주는 게 다 신경세포체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게 모모의 역할이라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모모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모모의 방을 꾸며주기 위해서 가구를 만들면서 모모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모모에게 덮을 이불을 가져와서 또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에 그러면서 유행어가 생기죠. 모모에게 가봐. 네,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모모에게 물어봐라는, 모모에게 가봐라는 어떤 유행어가 생기는데요. 사람들은 모모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모모는 그 까만 눈을 끄덕이면서, 고개도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모모가 어떤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가슴에 그 해결책을 안고 돌아가죠. 때로는 이웃끼리 싸워서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여기서 마을 사람들에 보면 니로 아저씨가 술주정뱅이 아저씨를 미워하듯이 그런 미운 얘기를 하지만 그 니로 아저씨는 또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가게가 얼마나 썰렁할까? 그러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모모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게 얼깃설깃 엮이면서 그 공동체가 피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만 살고 있는 가정집에 아이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별거 안 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기밖에 안 하는데도
그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그런 역할을 이 모모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아주 해봐요. 경상도 뚝뚝한 아빠가 그 아빠가 또 그 아이를 보면 우르르 까꿍 이런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또 흥미로운 캐릭터가 이제 모모가 사랑하는 기기가 나와요. 맞아요. 네, 아주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이죠. 그 기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요즘 보면 연예인이죠, 그 사람은. 그렇죠. 지금 나타났다면 유튜브 스타입니다. 맞아요. 기기는 아주 창의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네. 마을 사람들이 그러죠. 기기는 한 번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얘기에 자기도 도취되고 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너무 빠져들죠. 너무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에 아주 경청을 잘하는 모모가 있다면 말을 잘하는 제주꾼 기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모모가 떠나서 이제 호라 박사 집에 머물 때 기기는 굉장히 성공을 하죠. 네, 사회적으로. 네,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돈도 많이 벌죠. 네. 근데 정작 기기는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죠. 자기에게서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기기를 보면서 그 현대 사회는 신화를 잃어버린 세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네 나무 하나에도 이야기가 깃들어 있고 돌멩이 하나에도 맞아요. 꽃 한 송이에도 그 뒤에 배경이 되는 신화적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건물, 맞아요. 꽃, 나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기의 그 변화된 모습이 이제 신화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심지어 우리 예전에 당수나무를 이렇게 뽑은 자리에 가짜 인공나무를 심기도 해요. 정말요? 네. 어떤 조각품을 설치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프죠. 네. 이제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유명해지니까 자기의 창의성보다는 그 대중들이 원하는 보편성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대중들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만들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죠. 본인은 재미가 없어졌죠. 네네. 네. 그래서 신화를 잃은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배포 아저씨 가장 마음이 짠했어요. 배포 아저씨는. 맞아요. 배포 아저씨 하면 따뜻한 이미지 그런데 말이 없어요. 네. 이 시스템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에는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죠. 어떠셨어요? 배포라는 아저씨를 접하면서? 네, 요즘 우리 바쁘다는 말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살잖아요. 네. 바쁘다, 뭐 바쁘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데요. 정말 바빠요. 근데 진짜 바쁜가요? 네. 때로는 저는 우리 밥 한 끼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네. 왜 이리 바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여튼 바빠요, 그냥.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진짜 바쁜지 아니면 뒤에서 회색 신사가 착착착착. 그래서 우리는 좀비 아닙니다.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배포 아저씨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배포 아저씨하고 대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배포 아저씨의 대답을 들으려면 한 2시간 네. 기다려야 되죠. 성격 급한 예. 우리들은. 예, 그래서 이 배포 아저씨는 그러면서 말을 잃죠.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모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게 모모가 배포 아저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 요즘 애들은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네. 들어줄 기가 없으니 네네. 말할 입이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배포 아저씨가 약간 우리의 어떤 소시민을 보여주는 게 이 책에도 그 배포 아저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책 51쪽에 보면 배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백호 아저씨의 그 말이 참 공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먼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당장 사는 삶은 이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는 삶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호 아저씨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이렇게 비질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에서는 또 회색 신사하고 굉장히 대비되잖아요. 회색 신사는 먼 미래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어떤 시간 낭비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백호 아저씨와 약간 반대되는 어떤 그런 말이지 않나. 말이 나온 김에 회색 신사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 좀 해볼까요? 네네. 어떤 캐릭터인가요? 회색 신사? 회색 신사는 어떤 악의 구도 속에 있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가뭇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네네. 모모하고 싸운다고는 하나 굉장히 무방비죠. 모모가 툭 밀치면 그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리면 그대로 사라져요. 네. 그래서 모모가 하는 거라고는 그 사람을 툭 치거나 그 입에 물고 있는 시가를 빼뜨리면 그 사람들은 사라져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라고 온 데 다녔는데 사실 그 시가 하나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사라져요. 저는 그래서 이 회색 신사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현대인의 관념을 상징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은 이렇게 써야 돼, 시간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관념들을 상징화한 것이 이 회색 신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관념들은 우리가 생각만 살짝 바꿔도 강분 없이 사라지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 1970년대를 지내온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잠깐 둘러보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새벽 별을 보고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밤늦게 돌아와서 이제 잡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는 이런 가난과 이런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근데 정작 그 가족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하나도 갖지 못했죠. 지금 우리의 이 풍요로움이 그분들에게 빚진 바가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소통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네. 마치 회색 신사처럼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 그리고 나의 어떤 자식들의 공부 이런 걸 위해서 나를 다 바쳤는데 그런 아이들이 커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회색 신사가 사라지듯 그분들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짠했습니다. 다양한 걸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네. 네. 그럼 조금 캐릭터 좀 이제 짠한 캐릭터 말고 웃음이 나오는 캐릭터로 가봅시다. 거북이? 네네. 네. 거북이 캐릭터. 저는 거북이만 나오면 일단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네. 단 30분의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위험에 처한 상황은 안 되리라 라는 어떤 안심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역설적이에요. 이 거북이가 가장 느린 거북이가 가장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거북이? 네. 카시오페이아? 이 영화에서도 이 거북은 이렇게 느리고 가는데 그 반대 뒷 배경이 되는 회색 신사들은 막 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시간은 그렇게 같이 흘러가나 자기의 것으로 쓰지 못하면 아무리 느린 거북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것은 아무리 쫓아가도 따라잡을 수 없다. 내 시간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발소 아저씨를 얘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빼먹었어요. 지금 이발소 아저씨 푸지 있잖아요. 네네. 저는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희 20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20대가 딱 이랬어요. 어떻게?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에는 항상 뭐 이어폰을
꽂고 영어를 듣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도 단어장을 꺼낸다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뭔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나를 이렇게 들들 볶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왜 그렇게 살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때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푸지 아저씨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기가 얇은 사람이구나. 그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저도 20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우리가 20대 때, 우리 때는 20대에 이렇게 인생에서 큰 결정을 많이 내려야 했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그죠? 그리고 뭐 배우자 뭐 이렇게 다 굵직굵직한 결정을 했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카시오페아는 막 30분을 내다보고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분 단위로 살잖아요. 네. 한 10분 후에 이것을 해야 돼? 혹은 뭐 3분 있다가 저거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혹시나 또 그런 실수를 하면 본인에게 욕까지 하잖아요. 이 멍청한 것 그것도 그렇죠. 놓쳤니?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불안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뭔가를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지 아저씨는 우리의 한 20대? 네네. 네, 그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네네. 상징체인 것 같아요. 이제 호라 박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이제 호라가 시간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이제 마음속에 호라 박사가 있는 거죠. 네, 이 호라 박사의 풀네임 혹시 아세요? 네. 라틴어로 세컨두스 마누티우스 호라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어떨까요? Second, minute, hour. 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 박사는 인간 본연의 시간, 주어진 시간, 우리 가슴 속에 안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너무나 다행하게 우리 속에 이 호라 박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각을 한다는 거죠. 네. 어느 때 자각을 할까요? 뭔가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막 바쁜데 갑자기 잠시 멈춰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때로는. 이제 그런 순간에 그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는 질문, 철학적인 질문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런 자각 타임인 것 같아요. 짧지만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자각의 시간이 맞아요. 아닐까요? 예. 그때는 우리가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 태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런 호라 박사가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가 또 방향 전환을 해볼까 하고 조금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내 시간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라 박사 보면 이게 나이를 순식간에 먹어요. 젊어졌다, 늙어졌다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이제 상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현재, 미래, 과거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여기 있지만 과거에 아주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의 꿈으로 또 미래를 미소 지으면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 가지 시간이 다 들어있는 호라 박사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현대인들의 특징은 이제 시간관념에 있어서 모든 질적인 것들이 양적으로 치환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네. 이제 대표적인 게 시간 단위로 우리 시급을 계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시간과 누구의 시간에 상관없이 시간당 얼마. 맞아. 이게 이제 질적인 차이가 다 제거된 양적인 시간들인데 어떠세요? 이런 시간에 대해서. 그것도 앞에서 말했던 70년대의 어떤 시스템으로 또 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만약 8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회사 앞에 버스에 내리는 게 한 7시 50분 이렇게 내려야 되죠. 안 그러면 만약에 지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돈이 깎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어떤 양적
금전적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즘에 어떤 물적인 팽창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돈을 벌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라기보다 수없이 광고를 하죠. 요새 이거 예쁘니까 사라. 이거 사려면 돈을 얼마 벌어야 돼. 이거 얼마 멋져. 너 옆에 있는 애는 이거 가졌어. 이렇게 계속 회색 신사들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죠. 친구가 야 오늘 나 너무 슬픈데 나 좀 얘기 좀 하자 이래도 안 돼. 나 오늘 시급 깎이면 안 돼. 그렇지. 한 시간에 얼만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 인간 본연의 어떤 관계 맺기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그 물질을 쫓듯이 우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쟁취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또 더 화려하고 더 예쁜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쫓다 보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물건, 물질, 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슬픈 친구를 위로하면서 따뜻한 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헷갈린다는 거죠. 그렇죠.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겪는 얘기들이라서.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모모의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견한 모모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건강검진 하셨어요? 저는 잘 안 합니다. 진짜? 개인적인 어떤 확신에 의해서. 네. 네.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내시경을 받을 때 일이에요. 네. 저는 이제 수면 내시경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잠이 든다는 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시경은 그냥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내시경실에 들어가면 겁이 나요. 왜냐하면 그 내시경 방은 굉장히 찹찹해요. 온도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굉장히 찹찹하고 벽은 온통 하얗죠. 그리고 이제 조도도 굉장히 어두워요. 회색 신사 방 같은 느낌이네요. 네. 누워 있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길다란 튜브에 제 속을 들여다볼 기세로 불을 밝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가 막 덜덜덜 떨리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 떨고 있는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제 어깨에 어떤 따뜻한 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누르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금방이면 끝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떨리던 몸이 이 손바닥 면적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이렇게 살포시 눌러주셨는데 그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나의 두려움을 공감해 주는구나. 그런 어떤 유대감이 생기니까 호흡하세요 하면 호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끝나져 있는 거예요. 안전감을 느끼셨네요. 네네. 그 공간 안에서. 그냥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공감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모의 시간도 바로 인간 본연의 시간, 사람과 사람이 느끼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한 공감이 있는 시간, 네네. 맞닿은 시간들. 맞아요. 같이 보낸 시간들. 네네. 모모에 대한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선생님 소개시켜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저는 1986년에 제작된 이탈리아하고 독일 합작 영화를 봤는데요. 그게 개봉할 때는 저는 못 봤어요. 못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 뽀글뽀글 머리. 맞아요. 모모. 네. 그리고 눈도 동그랗죠. 까맣고. 네. 책의 어떤 가문과 약간 그게 색채가 약간 어두워요. 화려하지 않잖아요. 색채가 컬러풀하진 않아요. 80년대 영화라서 좀 낡은 감도 있고. 네네. 네. 근데 오히려 그 색채를 줄인 감이 저는 훨씬 좋았어요. 좀 뭔가 신비롭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요즘 너무 현란함에 도취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색감을 싹 줄인 게 훨씬 편안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영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나요? 네네.
선생님 이 책 중에 선생님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나요?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다 옷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77페이지를 줄을 그어놨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셔요. 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연극과 같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에 달려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는데요. 선생님은 뭐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앞부분에 모모가 등장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생일이 언젠데 이렇게 물었을 때 모모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알기론 저는 언제나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스님이 없었던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제가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네. 제가 없다면 뭐 우주가 없는 거잖아요. 저의 우주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는 이 모모를 대표하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시간, 언제나 있는 나의 존재, 나의 존재를 너무 등한시하고 사회가 주는 외부에서 주는 어떤 관념이나 어떤 시스템을 쫓아가는데 너무 우리가 몰입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껴안아주고 싶은 문장인데요. 선생님,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할까요? 시간으로? 네. 시간은 말캉말캉, 몰캉몰캉, 내가 주무르는 나의 작품이다. 네. 죄송합니다. 수필과 다운 아주 오감이 살아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고 싶다는 거죠. 네. 자, 선생님도 한 말씀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언제나 있었어요. 네. 인문숲에 찾아온 모모, 박가와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모모가 묻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상상 속의 복수를 하고 계신가요? 존재를 즐기고 계신가요? 여기는 인문숲입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